자, 이제 민주주의 4.0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언론이나 또 정치권에서는 이 민주주의 4.0, 이른바 그 친문 진영의 본거지, 또 뭐 요새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56명이나 참여했고 거의 전체 국회의원의 1, 2% 정도 됩니다. 또 잠재적인 그 동조하시는 분들까지 치면, 그래서 이걸 이제 구축을 한 배경과 방향성은 차기 대선 후보를 이른바 이제 친문 주도로 세우기 위한 그런 어떤 조직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설명을? 이제 제가 민주주의 4.0을 이제 뭐 제안하고 뭐 이제 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이제 제 고민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이제 이번에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고 많은 분들이 새로 이제 국회로 입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국회 우리 의원회관 오시면 온갖 이 세미나가 많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 이제 그 포스터들이 쭉 붙어 있어서 봤더니 거의 60, 70%는 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도 공부도 하고 그런 정책적 대안도 모색해 가는 건 좋지만 저는 이렇게 국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 문제, 예를 들면은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 다음에 뭐 그런 것에서 파생되지만 뭐 국민연금 문제, 또 뭡니까 뭐 외교 안보 문제, 이런 이제 한 국가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항상 좀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중장기적인 전략적 과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정부 내에서도 5년 내에 막 그걸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지금 국민연금이 2040년 되면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라도 유지를 하려면 5년마다 부담률 한 1%를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제가 야당 원내대표들한테 했어요. 이 국민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공단의 안입니다. 5년마다 1년씩 올리면 적어도 한 60년까지는 이게 고갈되지 않고 지속이 돼 현재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 이걸 좀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자, 이걸 하게 되면 이 연금은 잘못 건드리면 유럽만 보더라도 막 수백만 명이 이게 시위를 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더라도 결국 정부 여당이 비판을 받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감수할 테니 이걸 좀 이번에 통과시키자.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솔직히 술 먹고 밥 먹을 때는 얘기가 돼요. 그거 해야지. 근데 이게 국회로 돌아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못 했거든요. 그것도 그러고 지금 우리가 뭐 저출산 고령화도 아시겠지만은 참여정부 때 그 2005년도 그러니까 2003년 4년도에 2년 사이에 신생아 수가 한 13만 명, 4만 명 줍니다. 그때. 그러니까 한 1만 명씩, 2만 명씩 떨어지다가 그해 갑자기 8만 명 떨어진 게 아마 내년일 거예요. 이거 뭡니까? 내년도 되면은 정원 2,000명, 대학교 40개가 신입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도 시작을 했는데 보십시오. 지금 더 악화됐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 15년 동안 노력하는데 그러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균형 발전도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87개 공기업 지방 이전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전부 다 거기에 관련된 공기업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반대하고 뭐 엄청난 진통을 겪어서 그래도 이게 지금 더 이상 이거를 수도권의 어떤 집중과 지방의 인구 소멸까지 가는 이 상황을 방치해서 안 된다 했는데 지금 보면은 또 그것도 한 15년 지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40% 정도로 기억합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지금 5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좀 우리라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좀 대안을 내놓자.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사실 민주주의 4.0입니다. 이거는 국가의 중장기적인 전략적 과제. 이거를 우리가 좀 분야별로 공부도 하고 또 연구해서 좀 이걸 내놓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앞으로 활동하시는 걸 지켜보시면 아마 좀 그런 오해는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초기에 뭐 워낙 또 저희들이 예상을 했어요. 뭐 이렇게 분명히 이거는 뭐 어떤 뭐 정치적인 또 뭐 정파적인 뭐다 이러는데 거기 이제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 이제 적어도 과거에 뭐 그런 뭐 개파성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거는 참여한 분들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국가로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꼭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들, 양극화 어떻게 하고 균형 발전, 저출산 고령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것들. 그다음 또 뭐 미래 우리 어떤 성장을 위해서 보면은 이제 뭐 AI다, 뭐 로봇이다 이래서 거의 뭐 일자리 문제도 심각해지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주 52시간 해서 우리 사회가 엄청 진통을 겪었는데 결국은 한 2030년 되면 저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노동시간을 아마 30시간으로 줄여야 될 겁니다. 그거는 앞으로 그 이제 좋은 일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고 AI나 뭐 로봇이나 이런 걸로 대체되면 자, 그래서 그 시점에서 그냥 기본소득으로 사람들 돈 나눠준다. 그렇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고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회가 내가 자 그래 기본소득으로 한 달에 뭐 한 500만 원씩 받는다. 근데 나는 평생 일 없이 그것만 받고 산다? 이 인간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근로시간도 우리가 40시간, 그러니까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만들 때 13년 걸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미래 2030년, 40년에는 그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럼 노동시간도 거기서 그 이제 우리가 조합 쉐어링을 해서 결국 노동시간을 또 줄인다든가 이런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2030년부터는 뭐 저 1년 전에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좀 이런 문제들도 저희가 같이 좀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뭐 그동안 고민과 공부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지금 내년으로 선거가 코앞에 왔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민주당 전체의 방향성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뭐 그게 꼭 개파로 조직적으로 규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이른바 이제 친문재인, 친문진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는 지금 여론조사의 추이도 이제 지켜보시면서 차기 대선 후보로 이른바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 이낙연 현 민주당 대표 이분들이 후보가 적합치 않다. 과연 민주당과 시대 정신에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 뭐 우려가 있는 걸로 저희가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3의 후보가 필요하지 않냐 대안도 이제 모색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선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번 대선이 과거와 다르게 네. 어떤 개인의 어떤 역량, 리더십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그런 데서 네. 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네.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지금 저는 이재명 지사, 뭐 이낙연 대표 이런 구도는 지금 여전히 그게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4월 재보궐선거 때까지 이제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고 또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서울과 부산에서 승리한다든가 좋은 성과가 나오면은 저는 그게 또
이낙연 당대표가 잘 이끌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의 어떤 지지율 추이 이걸로 지금 우리 당에서 후보가 누가 되냐 이거는 좀 판단하기 어렵죠. 직접 연계성은 없다. 그러니까 민의의 선택을 한번 보신다는 거죠. 이제 재보선. 저희들도 또 뭐 이렇게 뭐 제가 알기로도 지금 몇 분이 이 지금 대선에 대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경선이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면 아마 또 이제 새로운 어떤 경선의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과거에도 보면은 이 대선 후보는 또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로서는 꼭 승리해야 된다. 이게 그냥 선택의 조건이에요. 네. 본선 경쟁력. 네, 본선 경쟁력 말하자면. 예. 근데 과거에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그 신한국당 이쪽 현재 야권입니다. 뭐 구룡쟁투에서 이제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또 역동성도 높여서 전체 이제 그 어떤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성으로 가는 게 유리한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제3후보 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정세균 현 총리도 뭐 그런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갖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이광재 뭐 의원, 또 일각에서는 친문이 선호하는 뭐 이런 맥락으로 아까 말씀하신 정당혁신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김종민 최고위원, 이런 어떤 신선하거나 새로운 대안도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포괄적으로는 그런가요, 흐름이? 그러니까 모색하고 있는 주체가 누군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당사자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제3의 세력이 있어가지고 모색한다. 이 제3의 세력이 모색하는 건 저는 그거는 그냥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는, 또 우리 특히 적극적 지지층들은 좀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함께 하면서 대선 승리할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시즌2를 누가 만들까. 이제 지지자들은 일단은 그렇게 저는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지층들의 열망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는 해석이 되지만,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저는 일단은 뭐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이 구도, 이거는 지금 지속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4월 재보선까지는 이제 그때 민의가 한번 또 검증이 되는 시기니까요. 예. 그렇고 이제 20대 마지막 원내대표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큰 정치적 성과가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또 검경수사권 조정, 이걸 이제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실력 있는 원내대표라고 하는 이제 어떤 포지티브한 그런 네이밍도 있었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신다면? 저는 이제 국회는 어떤 특히 의회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하는 데라고 봅니다. 제 이제 정치적인 소신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국회라는 데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사회적인 갈등과 대립,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이 의회 민주주의는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래서 사회를 좀 더 이렇게 안정되게 통합되게 만들어가는 게 국회의 임무인데, 지금 뭐 그게 오히려 거꾸로 이 사회적인 갈등이나 이 대립을 부추겨가지고 막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이런 이제 퇴행의 정치가 지금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대화와 타협인데, 뭐 저도 뭐 제가 다 잘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통하는 이 말하자면 상대를 만나가지고 그 참 어려움이 많았다. 그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건 뭐 저도 책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당시에 129석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어떤 토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 이런 걸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때 노력을 하는데 정부에서 뭐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지 발을 동동 굴리던 뭐 이런 거를 그때 다 처리를 했었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걸 통한 사법개혁에 어떤 큰 발을 내디뎠고 이런 것들을 어떤 우리가 소수 여당의 힘으로 해낼 수 있었던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보람을 느낍니다. 네. 또 이거 긴 시간 그 인터뷰해 주셨는데 두 개만 좀 그 여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지금 박사학위 논문급이에요. 예. 그 또 지역구 구민을 또 대표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저 지역구 국회의원이시니까 지역구 올해는 수건 사업인 산곡동 3보급단 이전 사업 뭐 속도 내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3보급단 부지는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지역 현안에 대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우리 지역은 이제 산업 지역이면서 또 주거 지역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지역구는 선거운동 할 때는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끝에서 끝이 10km가 안 되니까. 뭐 한 4, 5km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 부평 전체로 보면 5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80년대, 90년대 급격한 그 산업화 시대 때 아파트만 잔뜩 지었죠. 그래서 거기는 어떤 녹지 공간이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이제 동네가 더 이렇게 공동화되고 사람만 많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의 자연 녹지의 40%를 군부대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삼보급단은 저는 다른 거 얘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빈 땅 보면 아파트 짓잖아요. 제발 아파트 짓지 말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사는 동네에도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좀 공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걸 전체적으로 그 공원으로만 조성하면 1조가 들어가요. 이게 지금 우리 인천시나 부평구의 재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한 70%는 공원 하기로 했습니다. 70%. 근데 30% 이것도 좀 아파트 좀 짓지 말고 하더라도 어떤 공공형으로 지역의 어떤 발전이나 지역 주민 전체에 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숙제입니다. 이 30%를 아파트 짓지 않고 좀 공공형으로 뭔가 여기에 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시설로 좀 했으면 좋겠다. 발전도 되고 뭐 삶의 질도 높이고 할 수. 이거는 지금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국방위에 있습니다. 국방위에 있으니까 뭐 다른 어느 그 지금 저 군부대 이전 사업보다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죠. 성과를 내시겠다. 예. 그렇고 뭐 정치 이제 입문하실 때의 초심, 그 이제 쭉 정치 역정을 돌이켜 보면 내가 이제 어떤 초심을 지켰다, 변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정치 현장에 실제 와서 역할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과정들을 겪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생각을 바꿨고 또 이런 역할에 보람을 느낀다. 또 내지는 뭐 홍영표의 정치는 홍영표 정치는 뭔지 이런 부분으로 완결하겠습니다. 마무리. 네. 뭐 저는 정치는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라고 봅니다. 뭐 두말할 게 없죠. 그런데 이제 저는 아마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제가 환경노동위원회를 6년을 했습니다. 6년. 환노위원장도 하셨고. 환노위원장까지.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보면 그 환경노동 뭐 이런 쪽에 이제 뭐 아무래도 일을 제가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지금 3년째 또 그 국방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강조하지만 이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우리가 이렇게 뭐 세계화 또 뭐 과학 어떤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렇게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 핵심에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저는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것을 좀 잘 해내는 거 아무래도 제가 무슨 이제 과거에는 사실 환경노동위원회 할 때는 정말 뭐 MB 뭐 박근혜 대통령 때 너무나 뭐 노조 탄압도 많고 그래서 저는 거의 그런 어떤 현장에 가서 막 싸우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이런 문제 이런 이 분들의 어떤 부르심에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것을 많이 해왔고요.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는 결국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건가? 그런 어떤 대안을 찾아가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저는 과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뭐 국방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가 한 55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어떤 국방, 외교 안보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지정학적인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세계로 뻗어나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미래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 남북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외교 안보 이런 쪽에서도 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 그런 어떤 목표를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제가 해내야 된다 하는데 저는 이제 좀 굉장히 실사구시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항상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성과를 중시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떤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가 그렇게 해서 미래로 가는 길을 좀 튼튼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긴 시간 아주 깊이 있고 긴 시간이 아니고 이거는 뭐 긴 시간이라고 표현 안 하면 긴 시간을 냈네요. 롱롱 타임. 롱롱 타임이네. 이 제목이 뭔지 알아요? 집권 여당 원내대표입니다. 맞아요. 제가 들었어요. 여기 김성태고 여기 김관영이야. 여기 칼들이 대고 여기는 당 모가지를 비트니. 아 이거 봐라 눈이. 근데 사람들은 집권 여당이 원내대표라 이렇게 화려하다 이거야. 박기라. 그 살려 여기 흰자가 더 많았어야 되는데 맑은 눈송자인데. 그래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이게. 홍영표 화이팅! 김종필 TV 화이팅! 이게 기운이 찍으세요. 좀